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성통증연구소의 최미양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수업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인지행동 치료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또 아끼는 그런 이제 치료 방법인데요. 네, 만성통증 환자를 다루면서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보시거나 아픈 사람들을 볼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를 배우기에 앞서서 이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통증 관리에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증 과학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중에 안녕 통증이라는 과목도 있고 또 통증 과학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과목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 통증 과학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이 통증 과학이라는 과목은 통증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이제 뇌과학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신경 생리학을 좀 공부를 하는 곳이고요. 안녕 통증은 이제 그러한 이제 신경과학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임상에서 그걸 실제로 적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강의를 혹시 안녕 통증을 듣지 않고 오셨던 분들은 한번 꼭 안녕 통증이나 이 통증과학 수업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이 통증과학이 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먼저 좀 간략하게 이 통증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아주 놀라운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문헌에서는 이 통증과학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해요. 게임 체인저가 뭔지 아시죠? 뭔가 이 어떤 게 하나가 출현됨으로써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는 때 게임 체인저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다 이제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다 끼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이제 이 백신을 보면서 사람들이 게임 체인저라고 했거든요.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제 코로나를 관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던 용어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통증. 사실은 통증이 조절되기 쉬운 통증도 있고 참 어떻게 해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만성 통증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거듭해서 이런 실패를 하게 되는 케이스, 이걸 좀 만성통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통증 관리에서의 대변화를 가지고 온 게 바로 통증과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통증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는데, 그게 바로 심리 기반 중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실증적인 접근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통증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겠죠? 이 통증과학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통증이 조직 손상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질환을 봤어요. 국소적으로. 예를 들면 뭐 허리 통증이면 허리의 해부학을 보고요. 무릎 통증이면 무릎의 어떤 해부학이나 기능 해부학을 보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병리학도 공부했고, 기능예부학도 공부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돼 있는 학문들이 발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거기를 파고 공부를 해도 여전히 안 낫는 환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구조적인 이상을 확인해서 그 구조를 개선시켜도 낫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거듭되면서 또는 반대로 사실은 구조적인 이상이 분명하고 손상이 분명하고 병리적인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통증이라는 것이 반드시 조직에 대한 손상이나 조직에 대한 이상이나 그러한 것과 꼭 관련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더 밝혀졌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성 통증 환자들, 통증이 만성화되신 분들은 특히나 이러한 첫 번째 명제죠. 조직 손상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을 볼 때 만성 통증 환자들은 좀 다르게 치료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만성통증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보호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호해야 될 손상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떤 이해를 높이는 하나의 명제가 통증은 조직 손상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통증은 뇌에서 처리가 된다. 자, 통증이 조직 손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면, 혹은 조직 손상이 없더라도 아픈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통증은 무조건 뇌에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좀 항상 무조건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과학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뇌에서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흔한 예로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전신 마취를 하게 될 때 아무리 뭐 배를 자르고 뭐 내 장기를 꺼내고 장기를 찢어버리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그때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뇌에서 통증이 경험된다는 것은 뇌에서 처리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유해 자극이 있어요. 우리가 뭐 무릎을 다쳤거나 뭐 발목을 접질렀거나 어떤 유해 자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유해 자극을 통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뇌로 올라오는 감각신경이 있어요. 이거를 유해 수용기성 감각신경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감각신경이 뇌에서 올라오면 그 정보를 뇌에서 처리해서 통증이 발생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처리될 때 감각 정보만 가지고 처리되는 건 아니에요. 뇌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뭐 판단하고 느끼고 기억하고 그리고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상당히 많은 그런 영역들이 존재하는데요. 자, 통증을 발생시킬 때 감정이나 어떤 인지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혹은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그런 통증의 발생을 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어떤 감각적인 이유들, 그리고 인지적인 이유들, 감정적인 이유들을 환자들을 만날 때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뭐가 있을까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찾았다면 그걸 바꿔줘야 되죠. 그걸 바꿔주는데 뭐 다양한 기법들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오늘 배울 인지행동 치료가 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행동이나 감정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중요한, 아주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바로 뭐죠?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뇌는 자꾸만 변합니다. 여러분, 뇌에는 상당히 많은 신경세포가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약 1000억 개에서 1조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더 많은 시냅스가 존재합니다. 시냅스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신경세포가 이렇게 무슨 전선처럼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신경세포는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고 각각의 신경세포와 서로 연접해서, 그죠?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시냅스의 수를 따져봤더니 그 시냅스의 수는 약 1000조에서 1경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뇌에서 가소성이라 한다는 얘기는 이러한 신경세포 간의 연결성에 변화를 준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자, 뇌는요, 저는 크게 쉽게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뇌는 통증을 조절하기 쉬운 뇌가 있고, 통증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뇌가 존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통증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조절하는 뇌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통증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뇌에는 천연 진통제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억제 시스템이 있어요.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엔돌핀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나 신경 펩타이드를 통해서 이제 통증이 아주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의 뇌는 그러한 작용을 아주 쉽게 잘 이끌어내서 통증이 그렇게 메인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뇌가 있고요. 또 어떤 뇌는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자꾸만 통증을 일으키면서 증폭시키고 사실은 이제 무시해야 될 만한 자극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의가 그쪽으로 가는 그러한 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해서 여러분이 운동 재활을 해서 환자들을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걸 기대하셔야 되냐면 단순히 우리가 코어를 강화시키고 근력을 높여주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켜주고 유연성을 회복시켜주고 뭐 밸런스를 좋게 만들어주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환자가 낫는 건 아닙니다. 뭐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접근을 하시든 간에 환자가 통증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는 뇌에서 통증 억제가 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바꿨던 거는 뭐냐면 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건 뭐냐면 뇌의 가소성을 통해서 뇌는 변하니까 그러한 가소성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꿔서 환자가 스스로 통증 관리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 치료의 목표가 됩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근거 중심의 치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부분에서 입증을 했기 때문이에요. 인지행동 치료를 적용한 그룹에서 이제 fMRI, 그래서 기능적 영상 촬영을 통해서 뇌에서 어떻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치료를 통해서 봤더니 뇌가 통증 관리에 굉장히 긍정적인 회로를 만들어서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환자들의 어떤 뇌 변화를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공부를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안녕 통증을 공부하셨던 분들, 이제 안녕 통증이라는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약간 복습하는 개념일 거고요. 그거에 이해가 없는 분들은 아마 바로 인지행동 치료를 들어가면 아마 이런 궁금증 들 거예요. 내가 이걸 왜 공부하고 있지? 이런 생각. 그래서 한번 개념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좀 실었던 슬라이드인데요. 허리 통증이 비어있는 칸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되는 이유일까요? 네, 허리 통증이 만성화가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노란 색깔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 노란색 판은 뭐를 상징하냐면 옐로우 플래그라고 해서 노란 깃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뭐를 뜻하는 거냐면 환자가 통증이 잘 사라지지 않는 이유, 즉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만성화가 되는 이유입니다. 똑같이 허리가 아픈데 똑같은 손상이에요.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누구는 뭐 2주에서 6주 만에 좋아지고 누구는 1년이 지나도 안 나아요. 근데 손상 정도는 같아요. 근데 왜 안 나올까? 모든 신체의 구조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왜 안 나올까? 예,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입니다. 이게 안 나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통증 파국화가 있을수록 두려움이 높을수록 그리고 회피 반응이 많을수록 통증에 대한 부적응적인 신념이 강할수록 효능감이 떨어질수록 회복 탄력성이 낮을수록 우울할수록 수면 장애 있을수록 치료에 불수능적일수록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에 따라서 통증이 더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만성통증 환자를 만나면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돼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나을까? 사람마다 다 안 나는 이유는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 혹시 걸리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루 플래그, 파란색 깃발이라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환자가 안 낫는 이유 가운데 이러한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실직이라든지 고용기회가 박탈당하는 것,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 때, 직업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때, 너무 이제 촉박한 그런 시간 압박의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강한 조직 문화, 그리고 어떤 사회 활동에 대한 단절, 기분 장애, 그리고 어떤 직장 동료 간의 불화, 그리고 즐겁지 않은 업무로 직업이 바뀌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직장과 관련돼 있는 일과 관련돼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대부분은 사실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에서 뭔가 불만족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신체 통증으로 발생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찰과 주의가 좀 필요해요. 어떤 치료사들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것 같아서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통증의 원인 하나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잘 안 낫는다라고 하면 이 직업에 대한 만족이라든지 그 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를 한번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서 내가 이거를 바꿔줄 수 있냐, 못 바꿔주니까 이런 거 못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될 인지행동 치료를 배우시면 그러한 부분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생물심리 사회적 통증 모델. 우리가 사회적인 부분도 봐줘야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냐? 어렵다. 예, 왜냐하면 도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동안은.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말테리라고 하는 이제 그 동료들과 함께 만들었던 모델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생물 심리 사회적 통증 모델을 이렇게 오각형 구도로 해서 5가지 요인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실 통증 관리가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동안 요 파이 하나만 가지고 환자를 봤어요. 이게 뭐냐면 노시셉티브 페인 드라이버라고 해가지고 즉, 우리 몸에서 손상이 일어날 부분 혹은 우리 몸의 구조적 이상이 일어날 부분을 캐치해서 그 부분을 뭔가 막아주고 해결해줘서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 관점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통증이 발생되는 이유는 너브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같은 유해 자극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뭐 말초 감작, 중추 감작 혹은 말초 민감화, 중추 민감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잘 안 낫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모비더티라고 해가지고 공존되는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존되는 질환 가운데는 이러한 수면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수면에 대한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 통증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또 환자가 안 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 중에 지금 이제 안녕 통증 이 VOD 온라인 강의에 또 수면에 대한 관리하는 그런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도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지 정서적인 드라이버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봐드릴 부분이기도 해요. 자, 인지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이 잘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컨텍스처라고 해가지고 이 뭐죠? 이게 어떤 맥락적,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안 낫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 낫는 이유가 총 5가지나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딱 하나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다양한 것들을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고 눈만 있으면 안 되겠죠. 실제 그렇게 바꿔줄 수 있는 다양한 드라이버들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갖추는 수업이 인지행동 치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성 통증 관리를 위한 최적의 중재는 뭘까? 자, 만성 통증은요, 그냥 의학적인 모델로 실패합니다. 만성 통증이라는 정의가 그래요. 일반적인 의학적 치료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요. 인구의 약 20%에서 40%는 통증이 만성화가 된다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료를 하면 10명 중에 3명은 아마도 치료가 잘 안 됐을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의학적인, 물리치료적인, 운동학적인 테크닉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보통 치료사들은 그런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만 파요. 근데요, 만성 통증은 거기에서 실패되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만나기 전에 그 만성통증 환자분들은 이미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똑같은 치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안 나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똑같은 치료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안 낫겠죠. 그래서 만성통증을 해결하는 최적의 중재는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물 심리 사회적 통증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자, 생물 심리 사회가 뭘까요? 환자를 볼 때 환자의 생물학적 요인, 즉
바이올로지컬한 요인이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고 주구장창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인체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사회적 요인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바꿔줘야 돼요. 그걸 하는 게 인지행동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환자가 다학제적 접근, 즉 생물 심리 사회적 접근을 받으면 문헌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지금 최고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성통증 환자를 위한. 자, 그런데 이러한 다학제적 접근을 환자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접근성과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환자가 치료를 받아요. 허리 통증 때문에 1년 동안 치료했는데 안 나았어요. 아, 이게 결국 내가 만성화가 됐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병원 치료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물론 병원 치료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접근을 가야겠어. 그래서 상담가를 찾습니다. 심리 상담가를 찾아요. 자, 여러분 심리 상담가를 찾을 때 심리 상담가는 뭐 무료로 접근 서비스를 해줍니까? 아니죠. 그들도 전문가라서 뭐 한 번 할 때마다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꽤 많은 비용이에요. 그거를 한 번 갖고 됩니까? 꾸준히 가야 됩니다. 제가 만나는 분은 1년 이상 저를 만나는 분도 계시거든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거기다가, 자, 내가 기꺼이 그런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어. 자, 그런데 심리 상담가 가운데는 아직까지 이 신체적인 질환, 만성 통증,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그렇게 깊은 그런 심리 상담가를 찾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죠. 접근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환자분들이 일일이 이러한 것들을 다 가서 정말 이제 이 과학적인 실증적인 접근으로 밝혀진 생물심리 사회적 통증 중재를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회의가 드는 거죠. 비용의 문제도 있고 접근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였냐면 비심리학자 집단, 그러니까 비심리학자 집단의 1차 의료기관 임상가. 그러니까 비심리학자라는 것은 심리학자가 아닌 사람들이죠.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이제 지금 논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임상가들에게 만성통증 관리에 필요한 심리학적 전략을 가르치자. 그러니까 그들을 훈련시켜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통증 관리잖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통증 관리 아닙니까? 그들이 원하는 통증 관리. 근데 심리학에서도 통증 관리에 효과적인 심리 기법들이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도 굉장히 깊은 학문이죠. 상당히 뭐 저는 지금 이제 물리치료 학도 닥터럴 DPT 디그리가 있고 근데 또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고 또 상담심리대학원에서 박사까지 하고 있잖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죠. 자, 너무 많아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통증 관리에 필요한 부분,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그런 기법들을 위주로 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심리 기반 중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 누구죠? 기계인가요? 네, 그러면 심리학 공부할 필요 없죠. 근데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보는데 특히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누구를 만나냐면 몸이 아픈 사람들을 만난다라. 그러니까 그들이 괴롭다라는 거죠. 고통 중에 있다라는 거죠. 몸이 고통을 받습니까? 몸만 고통당합니까? 아니요. 그들의 정신도 고통당합니다. 그들의 심리도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물리치료사도, 의사도, 간호사도 고통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이 심리 기반 중재를 배워야 한다. 저는 이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고, 제가 배운 것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과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게는 환자가 오니까. 그래서 그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이곳에서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체적 요소에 좀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치료 형태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했던 거 뭐냐면 신체 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신체적 손상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을 감소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건 뭘까요? 정신질병을 진단하는 거죠. 뭐 우울증, 뭐 불안장애, 공포증, 아니면 뭐 조현병, 뭐 이러한 정신질병들을 진단하고 그것을 치료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심리 기반 중재를 합시다. 물리치료사가 심리를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니, 우리가 정신과 전문의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정신질병을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심리 기반 중재는 여기로 포커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있죠. 가운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치료와 정신건강 치료의 어쩌면 한 가운데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생물심리 사회적 모델을 기반으로 자, 중요한 건 환자의 신념,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한 태도, 생각에 대한 태도, 정서 반응을 통합한 중재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몸을 다루지 말고, 몸만 다루지 말고,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정서나 그들의 행동을 봐서 생각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감정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뤄보자. 특히 뭐와 관련되어 있는 통증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2차적 장애를 예방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1차적인 건 뭐예요? 통증이죠. 결국 환자가. 1차적인 거 이들이 문제가 생긴 거는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 다 아프서 오는 거잖아요. 통증이에요. 근데 그 통증이 그냥 좋아지면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냥 뭐 일주일 만에 좋아지고 병원에 안 가도 좋아지면 문제 안 생기죠. 근데 이들이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불안해져요. 그리고 불안하기 뭐더 아플까 봐 혹은 뭐 더 심각한 최악의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불안해지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일상 활동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서 집에만 갇혀 있게 돼요. 그러면서 갑자기 할 게 없어지게 되니까 우울해져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이러면서 계속 나쁜 생각들만 하게 돼요. 이런 게 다 2차적인 장애예요. 그러니까 심리 기반 중재는요. 통증 그 자체를 건드리려고 하진 않아요. 제가 환자를 볼 때. 근데 통증도 좋아져요, 결국에는. 근데 직접적으로 통증을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사지를 해주거나 뭐 도수 치료를 해주거나 뭐 이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감정,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통증을 좋게 만들어요.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배우고 싶죠?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